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5에서 15cm가량 눈이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3에서 많은 곳은 10 이상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됐고 이태원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좀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분석하고 또 평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수사 쟁점들은 무엇인지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고요. 또 신기술의 향연장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제품들이 소개될지 포스트잇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 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두 5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치킨 쿠폰 꼭 받아가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일정 본회의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돼서 오고 계시고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화두를 제시했는지 일단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년사에서도 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자 강조를 앞서 했었고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방향을 민생의 중심으로 좀 두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이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요즘 연시에 연초에 빚이라든지 희망이 없어서 먹고 살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많고요.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여기에 파급되는 민생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가 사실 이것이 국제 금융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도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 부대변인님, 민생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겠지만은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부분도 있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뭐 민생을 중심에 놓고 예. 방향도 민생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언제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 정치적 레토릭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입법 사항들을 처리하려면 야당과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장도 새로 오셨던 만큼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국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오늘처럼 뭐가 안 된다고 막 국회에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입법으로 야당과 잘 상의해서 민생 법안들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동의하고요. 네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당도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민생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방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께서도 도착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좀 이어가 보면 민생 회복에 한해 민생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통령이 그 첫걸음으로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민생토론회의 건의사항은 또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이 토론회가 되려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또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테고요. 민생토론회 건의사항은 즉각 반영하겠다.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토론회 듣는 자리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토론회를 각본 있게 뭔가 꾸밈하는 그런 것이 뭐 꾸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네. 현장에서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현장에 계신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란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상 많은 보고를 받겠지만 제한된 참모들에 의해서 정제된 보고나 정제된 정보를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토론회에서 그런 정제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대답이나 해법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의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날것의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한숨 고르시고 네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말해드립니다. 네네. 우리 지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민생 그리고 그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 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민생 토론회에서는 아까 뭐 꾸밈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뭐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는 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 예산 어디서 가져고 올 것이며 어떻게 그 법안 개정을 할 것이며 했을 때 결국 국회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좋은 정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민생을 강조하시지만 대화 타협을 하시지 않으시면 해결하는 정부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재차 하게 됩니다.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다라는 말씀 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하대변인.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토론회는 안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비공개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모두 발언이랑 경제부총리 얘기 말고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고 네. 추정의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랑 하는 것 혹은 기자회견 같은 거는 공개적으로 조금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저희가 대의제 정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싸우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나는 국민들이랑 직접 얘기한다고 불러다 놓고 듣는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것도 하나가 대통령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거 부처 간에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부서 칸막이를 좀 없애라.
라는 것이. 근데 정부 조직에서 부처 칸막이를 트고 허문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늘 관료 조직에서 문제됐던 것이 부처 칸막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전공이 에너지 환경이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기후변화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정책을 했을 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의 어떤 축산 문제라든지 어떤 물 관련된 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어떤 해법을 갖고 있고요. 예. 산자부는 에너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에너지 발전 분야에 대한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각 부처가 있는데 네. 늘 각 부처가 이런 걸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떠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관료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때 그래서 부처별로 인사를 막교환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당시에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산자부의 그 에너지 산업 신의관을 하셨던 이제 실명을 말씀드린 김신종이라는 분인데 그때 공무원이었죠. 근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부처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경부랑 산자부랑 많이 싸우다 보니까 맞바꾸자. 그래서 심의관에서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을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산자부로 오시고 맞바꿔 봤더니 실제로 공무원이 느끼기에 서로의 애로사항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았다라고 저한테 소개했던 게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부처 간의 공무원들 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처 간의 공무원들을 맞바꾸는 그런 인사 같은 것은 전 나름대로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도 있습니다. 인사 간 교류를 좀 활발히 하면 부처 칸막이가 좀 해소가 될지요, 류 의원님? 뭐 공무원 조직이 뭐 조금 뭐 경직돼 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보통 기업 조직 구성 관련해서 뭐 에자일 모델이나 폭포수 모델이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경직된 조직 구성에서 벗어나서 일을 잘 해보겠다라는 뜻은 잘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들이 업무 조정을 잘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부처 칸막이 없애고 잘 업무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니 뭐니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 요구되는 어떤 소통의 역량들이 있잖아요. 계속 위에서 꽉 막혀 계시면 결국에는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다양한 부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멍 때리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 네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각 부처에서 파견 다 와요. 그렇죠. 저희도 집권해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부처에는 장관 정책보좌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기조가 있으면은 완전히 칸막이를 허물진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연락관도 있고요. 네,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은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그냥 복지부동하게 되는 거죠. 잘못 뭔가를 기한했다가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이 위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칸막이 좀 없애고 좀 창의적으로 해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방금 류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획을 잘 하고 그 기획을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의 뭐 보좌하는 조직부터 참모들부터 잘 점검을 하고 기획을 국정 기조를 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 재밌었던 게요. 충TV처럼 못하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못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 충TV를 언급하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고까지 했는데 구독자 55만의 충TV 뭐 저는 자주 보지만은 세 분도 자주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충TV 수준으로 혁신해서 홍보하려면 제 생각에는 핵심은 뭐 전권도 줘야 되고 또 B급 감성도 때로는 뭐 필요할 것 같고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까지 각오될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이거 저희 여기 나왔던 김성태 주무관이 옛날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인터뷰들이 다 있어요. 네. 위에서 공무원들이 혹은 관료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굴어도 그냥 본인이 질러버렸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자유도가 높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2017년도에 대선할 때 홍보본부에 있었거든요. 네. 홍보본부에 있었는데 당시 본부장이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한정혜 의원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때는 성과가 났어요. 문재인 그 캠프 때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번 대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도 위에서 이제 그 조직 구성에서 자유도를 막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입니까? 사실 지금 예. 보면은 네. 모든 게 다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인 싫은 소리 하면은
심지어는 선출된 당대표한테까지 내부 총질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 줄 만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혁신이니까 이렇게 해봐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근데 그 예전에요. 그 후보 시절에는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 뭐 쇼츠도 하고 할 때 잘 응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뭐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것도 뭐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하려면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홍보 담당자라든지 전략 담당자한테 전권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전권을 가진 자가 이런 기획도 하고 또 일부의 권한도 부여받아서 본인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또 국정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최종 결심자가 반대하면 이러한 것도 사실 현실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전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은 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연장선상에서 혹시 대통령께서 홍보 측면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정책은 참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왜 이래? 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기 위함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계신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이 상사하면 같이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공무원 조직이 경직돼서 그런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고 저기 누구누구는 잘한다던데 그것 좀 따라 해봐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싫고요. 김성태 주무관은 무슨 죄입니까? 팀원으로서 너무 좀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냐고 직원들을 퇴근하는 사장님 같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직장들이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고요. 충주TV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 제가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의심의 눈길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뭐 좀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잘 해보라고 밀어도 주시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태도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떠신지 싶습니다. 일단 뭘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타투 입법을 하고 싶다. 그럼 본질은 타투 입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수 정당에서 대중들한테 잘 안 알려진다. 그럼 내가 해보자. 이게 홍보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 말고 그 홍보를 통해서 담아내고 싶은 정책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뭔지 잘 안 보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홍보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소통의 영역을 또 소통의 방식을 또 어떤 횟수를 좀 더 강화하고 늘려야 된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평가 먼저 김 최고위원님. 저는 소통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집권했을 때 출근길 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전국 뉴스를 또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출국길 문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좀 전해 들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없어졌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전 정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강조하셨던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국 현안이 굉장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꼭 출근길 문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그때 대통령하고 이제 오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출근길 문답이 한참 그 화제가 됐을 때였는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매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매일 기자들과의 문답을 하기가 어렵다면 수석들이 돌아가면서 좀 출근길 문답을 대신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통령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라면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있는 수석들이 또 주기적으로 이런 기자들과의 소통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그 신년 기자회견도 있던데 그거는 열긴 여는 게 맞다. 또 열대 형식이나 방식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류 의원님? 뭐 열긴 여셔야 그래도 소통을 하려는 의지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시민들께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소통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는 소통의 방식은 뭘까도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무조건 한 분 한 분 만나 뵈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소통은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요런 남 탓하는 듯한 뭐 요런 메시지 자체가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소통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소통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잠깐 첨언하면 대통령실에서 너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뽑았을 때 그 마음은 솔직한 대통령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면 잘한 대로,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잘 못했다 솔직하게, 이런 것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 솔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좀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포장하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좋지 않게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심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가 있는 소통 플랫폼이 어디일까요? 국회입니다. 국회. 네.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 상임위별로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이러면서 이 뭔가가 합의가 되는 과정, 그거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랑 협조하라고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소통 창구를 살리려면 일단 국회와의 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직접 소통, 그걸로도 부족하면 기자회견 같은 거 통해서 국민 앞에 발표할 거 발표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유튜버들 하듯이 그런 재기발랄한 홍보 방식 이런 거부터 떠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뭘 자꾸 새로운 루트를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으로 소통의 돌아가는 창구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관련된 짧은 질문 하나면요. 그 올해 첫날에도 기자들하고 대통령께서 인사하면서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당선인 시절에도 기자들한테 김치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했었는데 아직 그 김치찌개는 좀 끓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김치찌개를 고집하는지 궁금하고, 왜 이거를 먹자고 하는 거 또 올해는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따라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예. 그 유튜브 성열이 형 유튜브 보고 예.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예, 그 진짜 그거 따라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저거는 이 음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개발한 거다. 그래서 먹어봤어요.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진짜로 그 술 먹은 느낌만 나고 이렇게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치찌개를 고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이게 다 좋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본으로 돌아가고 네. 기본 위에서 뭔가를 더 얻는 걸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분들하고 소통하고 김치찌개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야당 정치인들하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밥 먹는 게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밥 네. 먹으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을 강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하려면 입법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야당 협조가 또 필요하거든요. 야당 정치인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계속 오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예. 뭐 김치찌개 뭐 한마디 보태실 거 있으세요? 김치찌개 뭐 좋은 안주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있다면 소통을 이제 강조하실 테니까, 네. 그렇다면 부장님처럼 말씀 많이 하시지 마시고 기자님들께 질문 받는 지금 풍경을 좀 본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 후폭풍 혹은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관심이었던 쌍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의결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그 류호정 의원님께서 네. 본회의장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뭐
정해져 있었죠. 예, 표결들이.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시끄럽거나 뭐 고성이 오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도 부결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일단 쌍특검법안 재의결 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류 의원님 먼저 이어가실까요? 뭐 민주당의 뭐 정치적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싶은 측에서 저는 정치적 전략 당연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의결하면 100% 부결이거든요. 네. 뭐 왜 신속 트랙에 올렸나, 패스트 트랙에 올렸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물론 신속해야 하지만 어쨌든 처리되는 게 목표죠. 일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00% 부결인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아직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 조금 기대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용산의 태도 변화나 뭐 이준석 신당의 어떤 뭐랄까 세력 확장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변수가 되어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비롯해서 쌍특검 통과 여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 이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요. 짧게 조금만 덧붙이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헌이 아니라 위험인 거죠. 위헌이 아니라 위험. 네, 내부 뭐 단속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요,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윤재욱 원내대표야 뭐 원칙적인 측면, 이 법안이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위헌적인 측면이나 요소들을 뭐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질은 결과적으로 여사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여사의 문제가 있던지 실체적으로 문제가 없던지 결과적으로 이런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요구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고요. 류호정 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그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재의혹을 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의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있다라고 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방증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글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원기 부대변인,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만큼 급했다면 재의결도 재투표도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건 급해서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 아까 류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찬성률이 되게 높은 법안인데 네네. 이게 오늘 본회의에 올려버리면은 그냥 이 법 없어지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정치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네. AI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코딩 딱 해가지고 절차대로 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이런 거 민간 기업에서도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거래처에서 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죠라고 했을 때, 네네. 근데 여기서 오늘까지 이거 안 해주면은 저 그냥 프로젝트 닫겠습니다. 그럼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걸 해가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네네. 우리가 지금 제1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그 법안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엔 다시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엄청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과 뭐 공론화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뭐 총선 전략이니 뭐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당연히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으면 그런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이 진짜 위헌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찬성률을 낮추고 반대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에 재투표하면 통과된다. 아마 뭐 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류 의원님, 이탈표라는 게요. 네. 시간이 지나고 공천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지,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주당 측의 이탈표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어쨌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건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는 뭐 억하심정으로 뭐 복수하려고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양당 공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예. 지도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상식과 먼 발언을 하더라도 공천 때문에 침묵하는 잘못된 정당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특검법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뭐 공천 공천 탈락 전에 물론 그런 소신을 밝혀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 이후에라도 이제는 소신대로 행동하겠다 하시면은 뭐 저는 통과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요,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박주민 의원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에서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너무 남용되고 있다. 둘째, 본인 범죄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다. 이런 의견까지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가 실효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고 참 하부님 고생을 먼저 하시겠어요? 네. 우리 당이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네. 헌재에서는 이거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기각할 거예요. 그래요? 이 헌법 52조인가 53조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해상충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법원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제의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고 네네. 권한 남용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권한 남용 이거는 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치윤리적 문제인 것이지 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으로 붙었을 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 근데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논리를 끼워 맞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 말고 그냥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너무 우리 정치가 지금 사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뻔히 기각될 게 뻔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럼 이런 별 생각이 소용이 없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검토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기다려보자. 헌재에 넘겨놨으니까 이거 2월 달까지 기다려보자.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태워놓고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위헌인데 한번 판단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통령 권한 남용한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판사들이 이거 인용 안 해줄 거라는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사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연 전략인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요? 지연 전략이고 저는 총선용까지 정쟁으로 유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특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다른 데 특별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뭐만 하면 헌법재판소를 보내겠다. 뭐만 하면 뭐 사법부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정치인 스스로가 좀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해결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적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을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네. 헌법에 이 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해 충돌에 대한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 거부권에 대한 어떤 해석을 입법부의 견제를 위한 성간분립적인 요소 측면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썼다고 해서 글쎄요 권한쟁의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총선에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께서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제2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감찰관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온 얘기죠. 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들이기는 해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최고위원, 혁신위원, 비대위원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나마 네네. 요 이제 김경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반갑기까지는 한데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내용이. 그 국민의힘도 아는데 국민의힘의 바람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부결시킬 그러니까 특검법 본인들이 이제 맡게 될 어떤 여론과 언론의 어떤 비판 수위를 낮춰보려고 이런 거라도 하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아마 본회의장 나오시면서 또 소식도 왔던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이번에도 행사가 될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 보세요? 하헌기 부대변인님.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하면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다른 사안과 좀 다르나요? 그동안 해왔던? 이거 있잖아요. 예. 제가 진짜 이거 10월 달쯤 8월 뭐 이럴 때쯤으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이 그건 불분명한데 그때 당시에 이 이태원 유족들이 국회에서 열흘 넘게 단식하고 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단식하는 기간에 뭐 했냐면 노량진 가서 수돗물 먹고 있었어요. 한번 조율해 보려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야당이 가가지고 단식 좀 멈추게 하려고 찾아가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통과시킨 게 이태원 특별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충분히 조사됐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조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거부권 행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채우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고요. 예. 하헌기 부대변인 말씀처럼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쨌든 재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여러 차례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여당이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에서 건의는 할까요? 대통령께 제2요구권에 대해서요? 글쎄요. 그 부분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류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된다. 정치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가볍게 일부에서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뭐 조직 뭐 바꾸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봐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난을 뭐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정쟁화하지 않으려면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특별법 내용에 뭐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재발 방지, 뭐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죠. 여기는 이제 남 탓이 아니라 지금 외면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본회의 때는 앞서 나눈 이런 법안들 뭐 쟁점들 말고도 뭐 개식용 금지법이랄지 우주항공청 설치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안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상황은 뒤에서 조금 더 첨언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다음 주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눈이 오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퇴근 시간대지만 서울 시내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요.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4, 5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안양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충주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여야 정치 토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세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당무 복귀는 아직 뭐 미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조홍천 의원,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후에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요구에 이 대표께서 답하지 않으면 내일 탈당하겠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헌기 부대위원님, 네. 원칙과 상식 탈당으로 점 찍어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탈당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퇴원하시더라도 뭐 좀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고 답을 듣고 탈당을 하는 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면 맞는 건데 총선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가까운 분들이지만 네. 좀 급해 보입니다. 아, 원칙과 상식에서요? 네, 이게 뭐 조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으니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로우키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대답을 못하는 물리적 상황인 속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또 공천 시점 또 총선 일정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는 내일 뭐 최후 통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칙과 상식 분들 이렇게 이별을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뭐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인가요? 최후 통첩을 했던 것도 예.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당적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더 뭔가 정치가 희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원칙과 상식에서도 아마 창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창당을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또 이렇게 압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했는데 그래서 답은 없는데 창당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압박이나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보니 아마 원칙과 상식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또 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일 탈당 예고가 있는 것만큼 아마 뭐 창당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당과 연대를 하든 좀 결정할 것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류 의원님 네. 탈당 후에 탈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당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어느 분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이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당장에야 예. 뭐 여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3지대 있었거나 나오게 된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두가 손을 잡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저기 박성민 그 정치 컨설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나라도 같으면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만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3지대가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를 뭐 그런 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조응천 의원께서요, 류 의원님 제3지대 연합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도 제시하던데 제3지대 연합 플랫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연합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 약간 위성 정당이 떠올라가지고 네. 좀 약간 이렇게 무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뭐 지금 뭐 새로운 선택 그리고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맘 여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선언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 뭐 하나의 갈래를 또 만들어서 제3지대를 주도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제3지대가 현재 커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마 어느 시점에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비례연합정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제3지대 연합 플랫폼 이거 혹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원식 의원이 제안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뭐냐면 네. 이 지금에 있는 그 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때 네. 위성정당을 대놓고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있는 다른 정당들이랑 합쳐가지고 우리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민주당 못 하고 나머지는 좀 시민사회가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선거 때 뭐 이렇게 밖에 좋게 말하면 군웅할고고 나쁘게 말하면 게릴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릴라들이랑 잠깐 반동탑 연합군을 만들었다가 이제 동탁이 토벌되고 나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것이고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제3대 연합 플랫폼은 우리 창준이 상태로 있을 건데 윤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창준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다 색깔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 망친다 이랬던 사람끼리 갑자기 손잡고 쎄쎄쎄를 하면 이거 너무 그냥 배지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 이 집단들이 들어와서 백과쟁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쳐낼 건 쳐내서 뭐 2월 달쯤에 이게 그림이 잘 빌드업이 되면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걸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니. 어디 그 프롬프트가 있었나 이렇게 잘 설명하다니. 근데 그 사이에 류 의원님께서는 손을 드셨습니다. 더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더 짧게요? 조 의원님 경쟁 건 붙이셨는데 조 큰일 의원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님 제안과 정의당만 딱 비교를 하자면 민주당 맛이 얼마나 나느냐, 민주당의 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느냐 차이거든요.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전부 민주당 위성정당 안에 묶어서 이제 비례대표 선거 하시자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민주당 이중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상 듣던 말로는 네. 정의당 지도부의 속내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그 속내가 사실 그 따뜻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으로 스스로도 우리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기 위해서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예.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느낌 조금 덜 나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저는 일들이 하나- 벌어지는 그 이유, 군웅할거가 되는 이유. 결국 세상이 혼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영웅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양당이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근데 저는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예. 비례연합정당, 뭐 선거연합정당, 제3대 연합 플랫폼 전략적으로 선거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신당 만약에 하게 되면 신당이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하고 부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 플랫폼이 과연 그 정말 양당제를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기대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선거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그 새로운 정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약간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우원식 의원님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80년대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운동권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걸로 보고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어떤 표를 받아서 하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로운 세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 그 제작진이 어느 분이 명쾌하게 한지를 좀 판단해서 쇼츠로 만들면 잘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민주당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정정이더라고요.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지만은 이게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 그런 부분을 정중히 사과한다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뭐 이런 도덕성 관련해서는 회복이 어렵다. 뭐 이런 뜻일까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전과자입니다. 예. 그거 유튜버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서 한번 욕했다가 네. 고소를 당해서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네네. 전과 1범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40% 41%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뭉뚱그려 버리면은 기분 나쁘죠. 네. 이 성질들이 다 다른 건데 이거 제가 봐도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폭이네. 정당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과자가 무슨 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가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 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선택을 안 했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점잖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속속 출마에 나서면서 공천 학살이 일어난 거 아니냐, 또 뭐 자객 출마 논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 비명계 인사를 찝으면서 가면서 굉장히 그 지역의 민주당 당원분들 강성 지지층들을 좀 규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수박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같은 당내에 있었던 분들을 뭐 이렇게
관역으로 이제 그림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기대에 따라서 경선에서 좀 유리한 구지를 좀 차지하려고 더 과격한 발언들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게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께 이 질문 네. 마무리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얘기인데 이제는 전 의원이 되셨고요. 네. 개혁신당 합류 선언하면서 또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류호정 의원님과 좀 대조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입장은 어떠신지? 네, 뭐 그런 지적이 나올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예. 허은하 의원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정의당과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당대가 있고 당원 총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상황이 뭐 김종일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정당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었잖아요. 예. 그럼 뭐 심상정 의원 고향과 비롯해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하고 비례위성정당 참여해서 정의당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다시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도로민주당 이중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 규정하게 되는 건데 참담함을 느끼고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과 심상정은 다르다라고 의원단이 다 나서서 이야기했고 당원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건지 정말 참담하고 적어도 정의당 당론은 양당 정치 극복, 조국 사태 이후 했던 반성, 민주당과의 결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론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을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의 그런 선택과 그 지금 정의당 당내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분과 비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성격을 좀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욕 같습니다. 먹을 각오는 했기 때문에 네.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9살 성호는 희귀 난치병인 듀센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랄수록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인데요. 여기에 지적장애와 ADHD까지 동반돼 몇 배의 치료가 필요한 성호. 하지만 최근 들어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진단에 성호 부모님의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온 재활치료의 지원마저 이제 곧 중단될 예정인데요. 좋지 않은 상황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성훈의 가족.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걸음을 연습하는 성호를 위해 여러분이 용기와 힘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발달한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과 인천, 일부 경기 내륙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1cm의 눈만 내리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리게 될 눈의 양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중심으로 내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중부와 충청, 호남은 내일 오전까지, 영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의 형태로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눈으로 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도 또 전북, 제주 지역으로는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고요. 강원 또 남부 내륙 또 강원 산지, 전북 동부 지역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 눈이 쌓이고 있어서 빙판되는 곳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또 도로 살얼음도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대부분 눈의 형태로 올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 서해안과 남부 지방은 강수 형태가 고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높겠고요. 또 바람도 해안과 제주 위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를 도운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습격한 피해자의 당적 등 관련 정보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중계 콘텐츠를 만들어 온 구독자 10만 명의 모 유튜브 채널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고요. 이 대표 습격범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경찰이 결정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현희 전 권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재난방송 주관사다 보니까 우선 대설 관련해서 재난 소식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또 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속 운행과 또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길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전현희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 내일 퇴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좀 많이 나아졌나 보네. 향후 또 치료나 뭐 당무 계획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조금 이른 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정도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면 좀 안정과 과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정치 현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복귀를 좀 앞당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물 한 모금 하시고요. 네네. 뭐 앞서 그 권혁기 전 춘추관장께서 뭐 그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뭐 네. 내일 이제 퇴원을 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직 당무 관련된 거는 뭐 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습격범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 정보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공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또 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범행의 동기라든지 또 공범 유무 배후 이런 문제가 네. 제일 중요한 진상 규명의 핵심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발표에 대해서 좀 이걸 사실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좀 뭔가 그 의미를 이렇게 좀 그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찰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하면은 공개하는 이유는 설명을 하지만 비공개 방침을 내리면 비공개에 대해서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찰은 내일 범행 동기 등 당적을 제외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국민들 대다수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범인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원한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범행의 계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범행의 의도, 동기를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범인의 당적 유무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발표를 하는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익적인 목표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수사당국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범행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조력자가 과연 한 명인지 또 변명문을 공개해야 할지 이것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오늘 테러 대책 특위가 오늘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이 범인의 당적에 대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범행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입장문, 그러니까 변명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그런 범인의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그때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도 이 범인이 자신의 그 범행에 관한 그 내용을 변명문으로 이미 있으니까 그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러범도 자신의 변명문이 언론에 공개돼서 국민들이 알기를 바랬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이
수사당국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축소를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편향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들이 네. 강력하게 국수본에 당적이라든지 변명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을 했고 국수본도 거기에 대해서 뭐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게 발표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가짜 뉴스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 1cm의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국무총리실을 지목했던데 무슨 말인가요? 사건 초기에 예. 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모 보수 언론에서 단독으로 이 그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다, 예. 1cm 열상이다 이런 이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그 보도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행위가 사실상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런 심각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폭행이라든지 상해 정도로 치부되는 네네. 그런 이제 보도나 또 일부 허위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짜 뉴스의 그 진원지로 당시에 그 사건 초기 발생한 지 약 1시간 이내에 문자가 괴 문자가 많이 발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괴 문자가 발송이 됐고 실제로 그 문자를 받았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의 발송 주체가 대테러 상황실입니다. 대테러 상황실은 어제 민주당이 국회 이제 경찰청장 행안위에서 확인을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실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문자를 무작위로 배포했다라고 그 현상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상태가 의식이 있고 출혈이 적고 그리고 실제로 1cm 정도의 열상이고 경상이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배포가 된 거고요. 네네. 그 내용에 이제 기초해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쏟아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야당 지도자의 암살 그 테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네. 살인미수 형법적으로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마치 별거 아닌 이런 그렇죠. 상해나 단수폭행, 단독 범행 아니면 또 일부 가짜뉴스의 자작극 또 그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니라 젓가락이다. 종이 칼이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이 사건의 의미가 축소 왜곡된 것은 이 총리실에 이 개 문자가 촉발이 됐고 진원지였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데 진원지가 됐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오늘 국수본에 요청을 했고 총리실에서도 이제 변명문이랄까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기들이 이거 보고받은 거고 자기들 배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네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피습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의사단체가 이 대표와 정청래 또 천준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세칙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의견을 주실까요? 응급 헬기의 경우에는 이는 예. 의료기관과 소방당국 등 그 헬기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응급 상황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나 뭐 누구나 내가 뭐 헬기 타고 싶다 해도 그를 이제 원래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안은 경동맥 손상은 아니지만
그것이 야기될 정도로 경정맥이 60% 정도가 손상이 된 매우 위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헬기를 탈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절차와 소방당국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헬기로 이송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경우에는 이런 헬기 이송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뭐 관련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은 일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요 그런 말씀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비판을 또 했고요. 일단 내일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대책위가 국수본을 방문을 해서 지금 엄정한 수사 그리고 명명백백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은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초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당국에 의한 총리실 명의의 이런 사실상 가짜 뉴스 에 가까운 이런 문자가 유포된 이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는 서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이 의미를 좀 더 뭐 별거 아닌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내일 발표하는 그런 그 수사 결과가 이런 국민의 눈높이나 진상 규명에 미흡하다고 볼 때는 그런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조치 특검이나 국조나 기타 다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피스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국회 현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쌍특검법 재의결은 불발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럽니다.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면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인데 위원장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 행사인데 이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이 두 개의 쌍특검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특검에 이르게 된 이유는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명백백한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수사를 소홀히 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 이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가장 무서운 권력에 대한 그런 수사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히 수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면 이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이 진상을 규명해라 이게 이제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60-70% 이르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로 사실상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렇고 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단호한 수사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 이제 부인에 대한 그런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장동 특검은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전
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이해충돌이 있는 이익에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하거나 그 업무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그리고 부인이라는 이런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라 네네. 이거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그러한 불법적인 지시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이 헌법에 정해진 두 가지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 그 어느 쪽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양측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헌재에 그런 판단을 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 정치권 인사들하고 법조인 인사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사실 좀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거를 표결 실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총선용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그 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답이 정해진지 모르지만 제 법률적인 견지로는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가 부당하다라고 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민주당 쪽의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1년 전에 이미 법안이 제출이 돼서 네네. 통과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총선까지 미루고 그래서 마침내 총선이 가까워져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것은 오히려 국힘 쪽의 그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걸 지금까지 미루었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거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위원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서울 종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죠.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지역위원장인 곽상원 변호사 그리고 이종을 전 의원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이것이 가장 좀 낫다. 장점까지 좀 어필을 같이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들 훌륭한 그런 경쟁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다 보니까 경쟁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구는 9명이나 경쟁하는 지역구도 있고 평균 뭐 2, 3명 내지 뭐 4, 5명 2-3명, 이렇게 3명. 경쟁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내부 경쟁을 통과를 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그분들보다 뭐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종로를 선택하고 출마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권익위원장을 이제 지내면서 1년 동안 이 정권의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불의에 대한 이런 저항이라든지 또 이런 제 입장에서는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저는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종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탄압에 가장 앞장섰던 기관이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도 종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으로서 정말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책임도 저에게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다 정치적인 명분과 의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저에게는 종로였다. 그래서 종로는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명분과 또 상징성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신 판단이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상황 그런데 그렇게 썩 좋아 보진 않더라고요.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의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또 공식화했고요. 또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국민의힘의 비대위 대변인 호준석 대변인께서는요.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보수당으로 오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 그 반대 사례는 드물다. 그 이유를 민주당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논평도 했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실지요? 호준석 앵커는 제가 같이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 네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일단은 그 논평은 틀렸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그쪽에 계시던 분이 민주당으로 오신 사례도 많고요. 네네.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총리님이라든지 김영춘 의원이나 이루말 수 있는 여러 분의 그런 또 유명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그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오셨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이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흔히 여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들을 기자 언론인들께서 많이 쓰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평 자체가 사실과 좀 다르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민주당을 폄하하려는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논평이다 해서 좀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네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호준석 앵커님은 바로 직전에 현직에 앵커로 계시다가 바로 정치계로 날아와서 지금 대변인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다. 통상은 언론인 하시다가 정치권으로 올 경우에도 조금 그래도 약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 바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앵커의 자리에 계시면서 정치권에 와서 바로 대변인을 하시는 거야말로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창당 그 선언 그리고 신당 꾸려질 신당 앞으로 총선 지형에 또 민주당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지 아니면은 찻잔 속의 태풍을 그칠지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께서 네. 일단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바람이 헛되이 돼서 탈당을 하시고 신당을 하실 경우에 그 신당의 의미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함께 안에서 뭉치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가셔서 신당을 꾸리면은 그만큼의 세력이 민주당의 세력이 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분명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민주당의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낙연 총리님이 혼자서 뭔가 이제 당을 만드실 때는 그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현재 이제 그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이 네네. 하나로 뭉칠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우에 이제 민주당과 국힘도 양쪽에 다 그런 이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대부분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지만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5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부터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중앙고속도로도 부산 방향으로 금대 2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충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준비한 소식 저희가 듣기 전에 재난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6시 20분 조금 전 시점으로요,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눈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다음 말씀드리는 사안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운전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면이 젖으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또 얼어붙었다면 100분의 50 정도 줄여서 감속 운행을 좀 하시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축사, 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난로, 또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할 때도 화재 발생에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죠.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놨는데, 이게 앞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만한 내용이 이번에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네. 일단 하나는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 3천억 정도 가치로 알려져 있는데 SBS 미디어넷 계열사 한 곳을 추가로 매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네. 기존 자구안에서는 태영 인더스트리나 에코비트, 블루원 같은 주요 계열사 매각이나 이제 담보 제공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대주주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이나 SBS 주식까지 내놓겠다는 내용은 없어서 좀 진정성이 네네. 부족하다, 이런 좀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자구안보다 부족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지주회사와 알짜 자회사를 이렇게 담보로 활용을 해서 금융권 대출도 받고 이 돈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추가로 내놓은 겁니다. 저번에 어떤 발표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채권단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호적인가요? 네, 일단 전체 의견은 안 나왔지만 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담아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네네. 제 자료 내용을 보니까 채권단은 이제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 계획과 이 계열주의 책임 이행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지금 이틀 뒤에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11일. 그러니까 채권자 협의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워크아웃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법정 관리 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업은행의 이 발표 내용이 실제 채권단 전반의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 계기로 일단은 분위기 반전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워크아웃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개시됐는데도 이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워크아웃 중단이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놨습니다. 조건부네. 네, 이게 앞서서 태영그룹이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50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의 자구 계획을 밝혀놓고 또 약속을 안 지킨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이게 태영건설 지원을 쓰기로 약속했던 매각 자금 일부를 이제 지주회사 TY홀딩스 채무감는 데 쓰면서 논란 자초했던 건데, 채권단 사이에선 그러니까 이 태영그룹이 정작 채권단 지원을 바라면서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구 계획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네. 지켜보겠다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추가 자구안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채권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SBS 지분도 담보로 해서 돈을 구해와라 라든지 TY홀딩스 지분도 활용을 해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태영그룹에서 거부를 한다, 그럼 이때도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게다가 또 한 가지 좀 전제를 달았던 게, 네. 워크아웃 결정됐어도 이제 실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또 나온다, 그럼 이때는 또
또 워크아웃 절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여튼 내놓은 자구안을 잘 이행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부실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네 했을 때는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전제를 좀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자구안 발표를 두고 대주주 사제 출연 규모가 언급되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나와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네,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네. 채권단이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대주주가 뭔가 더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줄 만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령 이제 창업주 일가가 얼마나 사재를 출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놓은 자구안도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뭐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대출 담보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네네. 매각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는 이제 방송법상 규제가 많아서 매각이 어렵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금감원에서도 금감원장이 좀 쓴소리를 했잖아요. 뭐 남의 뼈를 깎는 자구안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강하게 네. 했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사제 출연 뭐 규모 언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없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사재 출연이 불가피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금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대주주 지분이 좀 포함돼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건설 경기 회복이 만약에 계속 더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디다 이러면 결국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제 대주주 사재가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일단 태영그룹은 좀 상황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워크아웃만 개시해달라. 그러니까 이것만 개시되면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자구안만으로도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가령 뭐 기존 자구안대로 지금 자회사 에코비트도 거의 매각 절차 마무리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태영건설 실적 전망도 뭐 앞으로 한 3년 동안 나쁘지 않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아마 3, 4년간 워크아웃 진행하면서 잘 이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추가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없었던 게 뭐냐면 결국엔 여기까지는 안 갈 거고 기존 자구안대로는 될 거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는 TY홀딩스 지분이나 SBS 지분을 담보로 활용하겠다라는 전제를 깐 겁니다. 예. 다음 소식은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이런 것들 받으시는 수급자 분들이라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연금 수령액이 조금 오르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냥 반가운 소식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부담도 가중되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좋은 이야기일 것 같지만 네. 사실 물가 상승률 올리면은 이것도 수령액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물가 상승률이 3.6% 올라서 이번에 3.6%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지급액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아무래도 지갑에 같은 양의 돈이 들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네. 그만큼 반영을 해서 매년 이제 실질 연금액이 좀 동일하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연금 외에도 부양가족 있을 때 받는 이제 부양가족 연금액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모두 동일하게 3.6%씩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연금 수급자 배우자가 받는 이제 연금액은 10만 원 정도 올라서 29만 3천 원 조금 넘고요.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도 33만 4천 원 선으로 11,000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긴 오르고 네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는 건 맞는데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네. 체감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금 수령이 오른다 했을 때 마냥 너에게 좀 부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아무래도 쓰는 돈도 늘어날 거다라는 예, 거고요. 예.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네. 보험료를 이제 정하는 기준이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 있는데 이게 네.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봉이 올라가도 이 상한액 이상으로는 이제 이 보험료 책정이 안 되는 그렇죠. 구조고 아무리 적어도 이제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구조인 건데 이게 오는 7월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올리고 내렸다 그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평균이 지금 평균이 4.5% 정도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올해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이 되고요.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려견 복제 관련 논란이 있던데 한 유튜버가 네. 죽은 반려견을 복제한 반려견을 입양한 사실을 밝혔다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이 소식은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1년 전 사고로 잃은 반려견 티코를 복제한 강아지 2마리를 입양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가 얼마 전에 키우던 이제 반려견 티코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심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 복제를 의뢰했다고 하고요. 비용 한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가량을 들여서 현재 3개월령의 복제견 2마리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어쨌든 복제는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이 반려견 복제를 이제 생존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해당 업체를 고발한 건데요. 네네. 반려견 복제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제하고자 하는 개가 있습니다. 예. 그 개한테서 이제 체세포를 꺼내서 그 체세포에서 핵을 빼내는 겁니다. 그럼 이 핵을 난자 제공견에 난자에 이식을 하고요. 뭐 인공 수정하는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난자를 수정란으로 발달을 시켜서 대리모 개한테 착상을 시켜서 새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리모 개가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원본 개체랑 유전적으로 거의 99% 이상 동일한 동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세계 최초의 그 복제양 돌리 혹시 생각나시나요? 동물 복제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 탄생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정이 간단한 과정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체세포에서 핵을 빼내고 네. 이걸 난자를 제공하는 그 또 개에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수정란이 되면 또 대리모 개에게 착상을 해서 네. 이제 나오게 하는 건데 동물들도 좀 많이 이게 아플 거예요. 당연히 뭘 빼고 그럴 수밖에 넣고 하는 거기 없겠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인공적으로 채취를 하고 이식하고 게다가 또 반복된 출산 이게 또 게다가 한 번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단체들이 이제 이 생명 윤리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복제가 실패할 때마다 난자 채취, 이식 출산을 반복한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많은 동물이 만약 복제됐을 경우에 뭐 이제 그 나머지 만약 일부 이제 주인이 하나만 데리고 가겠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가 근데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저런 지적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법률적으로 만약 고발이 들어갔다면 무슨 혐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복제한 것 가지고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뭔가 지금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동물단체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한 혐의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제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동물보호법상 규정이 있어서 이제 처벌을 만약 실제로 어겼다면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상업적 복제를 금지한다라든지 뭐 복제 과정 자체에서 뭐 윤리를 위반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실제로 반려동물의 복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던 친구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고 또 그립고 하기 때문에 같이 쭉 하고 싶을 텐데 복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꽤 큽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면 펜러스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적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제견 입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가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체세포 채취와 보관을 담당하는 업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제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일간지에서 이제 채취 보관 업체 대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해당 업체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업체 대표 주장으로는 체세포 보관 문의만 1년에 수백 건씩 계속 있고 또 게다가 실제로 보관하는 경우도 5, 60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려견이 죽고 나면 복제하고 싶어하고 그 복제견을 입양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좀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그냥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동물 복제 상용화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동물보호주무부처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일단 인지하고 있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과학과 기술의 눈으로 미래를 읽는 쪽지 붙여봅니다. 포스트잇, 잇은 IT의 잇.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잘 어울리는 나비 넥타이.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전시회라고 불리는 CES가 열립니다. 이번 CES IT 전문가에게 굉장히 뭐 늘 매년 그렇겠지만은 흥미로운 전시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CES 2024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작년에 챗GPT를 비롯해서 AI가 붐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주로 최대의 가전쇼라고 하는데 이 가전 안에 이제 AI들이 어떻게 묻어갔는지 이게 아마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년 이 CES에서 이제 혁신상이라는 걸 꼽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 네. 그래서 그 혁신상을 받는 제품들은 대략 한 300개 이번에 보니까 한 300개 좀 남짓 선정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업만 해도 한 130개. 그래요? 네, 한 40% 정도 받기 때문에 네네. 참여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이 특히 그 중에서 한 70%가 스타트업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미래가 밝아서 아마 이 혁신상에 이제 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란하고 이렇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주로 이제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분야도 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뭐 수상 기업들 보면은 뭐 이런 말씀하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있고 하지만은 뭐 드론도 있을 테고요. 뭐 네. AI 기술 활용한 금융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디지털 헬스 우리 또 건강에 관심 많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금융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혁신상을 한국 기업이 가져갔네요. 네. 대단하죠. 네네. 네. 저는 AI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CES 2024 주목할 부분을 좀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 CES에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참여한지 규모도 궁금합니다. 규모가 원래 이제 그 이번에 한 4,000개, 4,124개 기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참석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본토 미국이고요. 한 1,200개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중국입니다. 1,100개 정도. 그리고 3위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거의 800개 정도가 돼서 3위 규모로 참여를 했고 중국은 아마 작년에는 그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참여가 저조했었는데 네네. 올해 하면 거의 2배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하는데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주로 가는 데가 유레카 파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유레카 파크. 유레파크에 거기 한 1,200개 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한 반 정도 한 500개 넘게가 한국 기업들입니다. 아, 네. 뭐 정부에서도 뭐 K 메타버스 공동관도 네, 맞습니다. 구성해서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예. 이제 그 K 메타버스 공동관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한 10여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벌써 이제 10개 기업 가운데서 3개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상을 다 수상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명주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게 이제 AI 상용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메타버스의 약진이 2024년 IT 업계 화두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메타버스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지금은 그래도
이 메타버스 어떻게 흥행이 많이 일었을 때가 네, 있었다 보니까 이해하신 분이 있을 텐데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가상현실하고 메타버스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뭐 사실은 가상현실이 메타버스 일종이긴 해요. 기술적으로. 네. 메타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이제 또 다른 세계인데 이 세계가 현실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안에서 주로 아바타라는 존재로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현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가상현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실제 현실이 아니니까 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끼우고 네네네. 글래스 같은 거 끼우다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걸 벗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이전에 그 포켓몬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앱을 깔면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포켓몬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것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제 어떤 플랫폼 안에서 사실 현실은 아닌데 현실과 똑같은 사람 간의 교류도 벌어지고 상거래도 벌어지고 그런 세계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메타버스만큼이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용어가요. NFT. 네. 이거는 어떤 관련이 또 어렵죠, 있는지 단어가. 궁금합니다. 네, 그 NFT가 보통 이제 번역할 때 대체 불가 토큰 그러니까 번역해놓고 더 어려운 누가 번역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가 아니지만 그 안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 디지털 물건들 이제 만들기도 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디지털 물건은 팔고 나서 또 복제할 수 있거든요. 또 자꾸 복제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내가 딱 예를 들어서 10개만 만들었다 그러면 10개라는 걸 어떻게 원본을 인증을 하지? 이제 그런 원본 인증이라든지 걔가 또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사라지면 안 되고 변형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가 소유를 했고 이게 원본이고 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NFT입니다. 그래서 이 NFT가 되면은 비로소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상거래들이 막 그 흔들리지 않고 현실 세계처럼 딱 이게 질서를 잡게 되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 상황이나 수준 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좀 늦게 했고요. 예. 뭐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게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아예 메타라고 바꿔버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 약간 크로스하는 모양의 마크와 함께 그렇죠. 메타라고.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 인류 전체가 디지털 세계가 갈 방향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자기들은 페이스북 자체를 이름을 메타로 그냥 바꿀 정도로 도박을 한 건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전망을 크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전 정부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현 정부도 이 메타버스에 관한 특별법까지 정해서 제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는 뭐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협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네. 뭐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만 144개 정도가 회원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란 교육기관 뭐 대학원에도 메타버스 교육시키는 대학원이 두 군데가 이제 정부 지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학계, 연구, 정부, 산업체 또 같이 움직이는 또 연합체도 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왜 메타버스가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이다, 먹거리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왜 앞다퉈서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뭘지. 이게 이제 주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겠죠?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네. 실생활에서는 물건을 배달하는 거라든지 뭐 지사 이게 현실적인 이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는 24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장소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죠. 아, 그렇겠네요. 네, 한국에서만 잘 나가는 기업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약에 잘 나가게 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현실 세계 기반의 마케팅이 완전히 바뀌는 시스템이고요. 또 현실 세계 안에서 잘 팔리던 물건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잘 팔리게 되면 그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거래 측면도 그렇고 예.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람 살아가는 이제 문화 이런 것들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국경이 허물어지고 메타버스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거고 그게 현실 세계랑 연동될 거다. 그래서 이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처럼 뭐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뭐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메타버스로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원격 진료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실제 다음 주부터 어느 병원에 입원할 건데 그러니까요. 내 입원실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이 메타버스 안에다가 실제 병원과 똑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 가볼 수 있는 거고 네네네. 또 특히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 상담을 하잖아요. 어느 과로 갈지 그런 의료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안에 실제로 이제 아바타로 들어가서 그쪽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랑 상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격 진료의 이제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버전이 메타버스로 될 수 있어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일산 차병원도 실제 병원하고 비슷한 모양들을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경희의료원도 이제 의료 상담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뭐 아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겠지만 또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우리 항상 명과 암을 같이 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메타버스도 발전하면은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일상에서 사람들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요. 네, 벌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바타라는 존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아바타하고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가끔씩 이게 예기치 않게 성범죄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아바타가 이게 그 뒷단에 있는 실제 사람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는 성인들이 접근해서 성희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범죄들은 그 지역, 그 국가 안에서 보통 형벌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아바타가 이 실제 사람이 미국 사람일 수 있고요. 피해자가 한국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겠어요.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의 어떤 주체끼리 또 벌어진 유형인데다가 네. 실제로 어떤 만남으로 접해서 일어난 성범죄가 아니고 그래서 야 이게 처벌이 가능해?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온라인 게임을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도 뭐 메타버스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총 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뺏기도 하고. 그렇죠. 아바타에서 죽이고 때리고 뺏고 하는데 성희롱은 왜 안 되느냐. 또 이런 논리를 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게임들은 들어갈 때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허용하겠다고 합의한 건데 일반적인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장을 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바타지만 그 아바타 뒷단에 실시간으로 붙어 있는 당사자는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똑같이 겪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메타 이야기했죠. 페이스북이 바꿨던 메타가 이제 한 2년 전에 그 북미 지역에 허라이즌 월드라는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를 세웠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아바타한테 서너 명이 붙어서 성희롱했던 부분이 생겨서 이제 그거는 그 메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한 4피트, 한 1.2m 이내에 다른 아바타가 접근 못하도록 접근 금지 접근 금지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치까지도 실제로 필요할 만큼 메타버스 안에서의 윤리 문제, 범죄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죠. 우리는 그럼 메타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안이나 장치가 잘 마련돼 있나요? 네, 현재 법보다는 오히려 윤리 쪽이 지금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윤리는 과기정통부에서 벌써 작년 재작년 말에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8대 실천 원칙을 만들었고 1년이 지난 작년 말에 이제 기본적인 실천 윤리들을 만들었는데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40개 조항에다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보면은 실제 이제 이걸 메타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있고 뭐 창작자도 있고 이용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주체별로도 실천 항목들을 거의 한 120개 정도
만든 적이 있고요. 이제 이미 미리 앞서서 만든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작년 11월 말에 이제 사업자들한테 메타버스 사업자들한테 자, 한 6가지 정도는 좀 이용자들을 위해서 지켜라 하는 원칙들을 제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법안들도 올라가 있는데 법안들은 아시겠지만 여야가 아직 사이가 안 좋아서 올라만 돼 있고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타버스 개발과 개발 사항을 잘 주시하고 한번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뭘지요? 최근에 이제 AI가 붐업이 일어난다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AI 때문에 메타버스가 약간 사양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AI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래서 챗GPT도 안에 들어가고 온라인 게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AI 붐업이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도 좁잖아요. 땅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할 때 메타버스만큼 쉽게 마케팅 그 교두보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좋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대외 경쟁력이나 수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실생활에서의 자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자기의 자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새롭게 자기의 자아를 이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개인에 있어서 행복이나 또 국가에 있어서의 또 글로벌 경쟁이 높이는 데 있어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치킨 쿠폰 쏜다 말씀드렸죠. 2분 정도 문자 소개해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홈페이지 보시고요. 0693님 뉴스레터 K 찐 애청자입니다. 퇴근 시간에 고정 주파수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 세 가족 모두 대학생인데요. 50대 만학도 부부이고 아들은 4학년이네요. 아내가 올해 야간 대학에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올 한 해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응원과 치킨 부탁드립니다. 어제 양교장에 나왔어요. 치킨 쿠폰 쏴라. 0359님 뉴스레터 K 들으려고 일부러 외근 시간을 이때로 맞춥니다. 운전하는 시간 무료하지 않고 유익해져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포함해서 치킨 쿠폰 당첨된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